한세연의 삶은 두 개의 무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나는 낡았지만 정돈된 작은 아파트 안, 천재 프로그래머인 동생 한재민의 세계를 지키는 견고한 성체였다. 다른 하나는 아파트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시작되는 휠체어에 앉은 말 못하는 연약한 여자의 무대였다. 지금 그녀는 첫 번째 무대 위에 있었다. 그녀는 동생 재민이 모니터에 띄워놓은 복잡한 코딩을 매서운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18살의 재민은 세상 물정 모르는 얼굴로 자신의 창작물에만 몰두해 있었다. 그 순수함이 세연에게는 자부심인 동시에 깨질세라 조심스러운 유리그릇 같았다. 누나, 이것 봐. AI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개선했어. 거의 완벽한 자율주행 시스템이야. 세연은 대답 대신 따뜻하게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3년 전 재민의 천재성을 알아본 거대 IT 기업 너테크가 그들을 찾아왔었다. 그들은 달콤한 말로 재민을 유혹했고 미성년자였던 재민의 기술을 헐값에 착취하려 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본 순간 세연은 결심했다. 동생의 재능이 완성될 때까지 세상의 모든 탐욕과 위협으로부터 그를 지켜내겠다고. 그날 이후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위장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목소리를 잃고 다리를 쓰지 못한다는 거짓 설정. 그 누구도 하찮은 장애인 여자와 그의 어린 동생에게서 위협을 느끼거나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의심하지 않을 터였다. 휠체어는 그녀의 방패이자 갑옷이었다. 누나, 오늘 진우 형 만나는 날이지. 예쁘게 하고 나가. 재민의 말에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익숙하게 휠체어로 몸을 옮겼다. 그녀의 얼굴에서 날카로운 총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늘진 연약함이 내려앉았다. 완벽한 연기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우라. 유아라 그룹의 회장실. 권위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잿빛 도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살짝 움켜쥐었다. 심장이 보내는 익숙한 경고 신호였다. 시한부. 그의 삶을 규정하는 잔인한 단어였다. 회장님, 권태석 부회장 측에서 또다시 신사업 프로젝트의 예산안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이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사촌형인 권태석은 하이에나처럼 그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이준이 병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알고 어떻게든 그를 무능한 리더로 몰아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이 거대한 제국을 지키는 것은 병든 몸을 이끌고 벌이는 외로운 전쟁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주치의였다. 권 회장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치료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숨이 막혔다. 회사, 적들, 병든 몸, 모든 것이 그를 옥죄는 감옥 같았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사무실을 나섰다. 신선한 공기가 절실했다. 세연은 2년 사귄 연인 최진우와 함께 공원에 있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진우는 유난히 다정했다. 세연아, 오늘 너한테 줄 선물이 있어. 아주 특별한 선물. 그는 휠체어를 밀어 공원 안쪽의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진우는 휠체어를 멈춰 세웠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지난 2년간 그녀가 사랑했던 다정한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선물은 바로 이거야. 자유. 세연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 끝내려고. 권태석 부회장한테 약속했던 보수도 다 받았거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권태석, 너테크의 모회사인 아우라그룹의 부회장. 그녀가 가장 경계하던 인물, 내 동생의 기술,
아주 비싼 값에 팔아넘겼어. 덕분에 나도 이제 이런 뒷골목 인생 청산이야. 네가 번거린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내내 불평하는 소리 안 들어도 됐으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설마 내가 정말로 너 같은 장애인을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역겨워서 혼났다고. 그는 마지막 조롱을 뱉고는 휠체어를 공원 산책로 끝에 계단 쪽으로 거칠게 밀어버렸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쏟아지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세연은 홀로 남겨졌다. 차가운 비가 그녀의 온몸을 적셨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동생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갑옷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칼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권희주는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온 공원 정제서 그 모든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남자의 잔인함과 여자의 처참한 상황을 전부 지켜보았다.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 그는 여자가 절망에 빠져 울부짖을 것이라 생각했다. 누구라도 그럴 상황이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그녀를 돕기 위해 정자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런데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휠체어에 앉은 채 비를 맞고 있는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도 않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준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빗줄기를 뚫고 마주한 그녀의 눈. 그 눈에는 슬픔이나 절망이 없었다. 대신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결코 부서지지 않는 자존심,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희생자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은 전사의 눈빛이었다. 죽음과 배신이라는 거대한 적과 매일 싸우고 있던 권희주는 그 눈빛을 알아보았다. 그는 마치 자신의 영혼을 거울로 마주한 듯한 강렬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연약함 때문도 아니었다.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그 강인한 영혼의 빛에 온 마음을 사로잡혔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두 명의 외로운 전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그렇게 그들의 운명이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권희주는 빗속에 멈춰 선 채 휠체어 위에 여자를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비싼 재킷을 벗어 그녀의 머리 위로 들어올려 허술한 우산처럼 받쳐주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충동적인 행동이었다. 괜찮습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들었다. 한세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 대신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했다. 동정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한 차가운 눈빛.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거절이었다. 집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이준이 다시 말했지만 세연은 휠체어 바퀴를 굳게 잡고 스스로 움직이려 했다. 빗물에 젖은 바닥 때문에 바퀴가 헛돌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연약하기보다 처절할 정도로 강인해 보였다. 결국 그녀는 힘겹게 휠체어를 돌려 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준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싶지 않았다. 그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마치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처럼 아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차로 돌아가자마자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 방금 공원에서 나와 헤어진 휠체어를 탄 여자가 있네. 최대한 빨리, 조용히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주게. 다음 날. 최 비서는 얇은 서류 파일을 이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세연, 26. 3년 전 교통사고로 실어증과 하반신 마비를 진단받았습니다.
현재 18살 남동생 한재민과 단둘이 살고 있으며 재택 번역 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보고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다. 세연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주는 그 평범한 정보 뒤에 감춰진 어젯밤 빗속에서 보았던 강렬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병든 심장이 이상하게도 그 여자에게 반응하고 있음을 느꼈다. 어쩌면 죽음을 앞둔 사람이 느끼는 마지막 생에 대한 미련일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결정을 내렸다. 초회비서, 우리 회사 사회 공헌팀에 연락해서 장애인을 위한 특별 채용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도록 해. 직책은 특수 데이터 분석가로 하지. 재택과 출근이 자유롭고 업계 최고 대우를 보장하도록. 최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회장의 지시에 토를 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재를 내가 직접 추천할 사람이 있네. 이준이 말했다. 며칠 후 이준은 세연의 낡은 아파트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가 동생의 휠체어를 밀며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번에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듯한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한세연 씨, 세연은 갑자기 나타난 그를 보고 경계하며 걸음을 멈췄다. 아우라그룹 대표 권희준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다. 오해는 마십시오. 동정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스카우트 제의를 하러 왔습니다. 그는 새로 만든 직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가 집에서 하는 번역일의 포트폴리오를 인상 깊게 보았으며 그녀의 언어 분석 능력이 회사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격적인 연봉과 자유로운 근무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동생까지 돌볼 수 있는 의료 지원까지 약속했다. 세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우라그룹의 대표 권태석이 부회장으로 있는 바로 그 회사. 이것은 함정일까? 권태석이 꾸민 또 다른 계략일까?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거절해야 했다. 위험에 스스로 뛰어드는 멍청한 짓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다른 생각을 했다. 적의 심장부보다 더 완벽한 잠복 장소는 없었다. 그들의 내부로 들어가면 권태석이 동생의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터였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평생 도망만 치며 살 수는 없었다. 언젠가는 끝내야 할 싸움이었다. 그녀는 권희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권태석이나 최진우에게서 보았던 탐욕스럽고 비열한 빛은 없었다.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지독한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쩐지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세연은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큰 결심을 내린 사람처럼 손을 뻗어 그의 명함을 받았다. 그녀는 말없이, 하지만 단호하고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소리 없는 대답이었다. 그들의 계약은 그렇게 그녀의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이루어졌다. 권희준은 이상한 승리감과 함께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이 미스터리하고 강인한 여자를 자신의 혼란스러운 세계로 끌어들였다. 세연은 아드레날린과 함께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방금 사자의 굴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두 사람은 잠시 마치 폭풍우 속의 임시 대피소 같은 낡은 아파트의 차양 밑에 서 있었다. 곧 각자의 전쟁터로 돌아가야 할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한세연이 아우라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선 첫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명품으로 휘감은 사람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낡은 휠체어와 평범한 옷차림의 그녀는 화려한 수족관에 잘못 들어온 작은 민물고기 같았다.
사람들은 동정하거나 노골적으로 호기심을 드러내거나 혹은 수군거렸다. 세연은 그 모든 시선을 투명한 벽처럼 무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고 시선은 오직 정면을 향해 있었다. 권희준의 지시를 받은 최 비서가 직접 그녀를 마중 나왔다. 비서실장이 직접 신입사원을 안내하는 이례적인 모습은 그녀가 회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신호였다. 그녀가 배정받은 사무실은 조용하고 쾌적했다. 첫 업무는 비영어권 국가들의 시장 데이터 분석. 모두가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세연은 이틀 만에 완벽하고 통찰력 넘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특수 제작된 텍스트 음성 변환 프로그램과 간결하고 정확한 이메일을 통해 소통했다. 그녀의 직속 상사는 휠체어에 앉은 신입사원의 업무 능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휠체어를 탄 천재에 대한 소문이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오래된 망령들이 그녀의 새로운 세계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케팅팀 소속인 최진우는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그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굳었다. 짓밟고 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자신의 새로운 인생 한복판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여 그녀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려 다가왔다. 한세연,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위협이 담겨 있었다. 여기까지 기어들어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동생이랑 같이 길바닥에 나앉고 싶지 않으면 당장 쥐 죽은 듯이 사라져. 세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휠체어를 돌려 자리를 피했다. 그 무시가 최진우의 자존심을 더욱 건드렸다. 권태석 부회장 역시 사촌 동생인 권희준이 직접 장애인 직원을 채용했다는 소식을 듣고 흥미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통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세연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쫓고 있는 천재 소년의 누나라는 사실까지는 몰랐지만 권희준의 체스판에 새로 등장한 이 낯선 말을 그는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진우를 불러 명령했다. 그 여자 감시해, 그리고 알아서 처리해. 내 사촌이 애지중지하는 장난감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보여주라고. 그날 이후 비열한 방해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사소했다. 마감 직전의 중요 파일이 갑자기 손상되었고 그녀가 요청한 자료가 분실되는 일이 잦아졌다.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최진우는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치자 실수인 척 뜨거운 커피를 그녀의 무릎 쪽으로 쏟았다. 세연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휠체어를 뒤로 빼 간신히 화상을 피했다. 또 다른 날에는 장애인용 경사로에 무거운 박스들을 쌓아 그녀의 길을 막기도 했다. 그녀를 지치고 질리게 만들어 스스로 회사를 나가게 하려는 악랄한 괴롭힘이었다. 권희준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초의 비서의 보고와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비열한 행위들을 확인했다. 그의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파일 손상 사건 이후 그는 최고 수준의 IT 보안팀을 시켜 그녀의 컴퓨터에 중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표준 절차라는 명목으로 3중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 주었다. 커피 사건 이후 그는 직장 내 안전 및 상호 존중 문화 확립이라는 제목으로 전사에 이메일을 보냈다. 특정인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문장은 최진우를 향한 날카로운 경고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진우를 한직인 해외 지사 발령 대기팀으로 좌천시켜버렸다. 그의 행동은 조용했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 사람은 내가 보호한다.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 전문적인 영역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주는 보고서 협의를 핑계로 그녀의 사무실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가 복잡한 사내 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워 점심을 거르는 것을 본 이후로는 아예 그녀의 사무실로
최고급 도시락을 배달시켰다. 종종 그 역시 자신의 도시락을 들고 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그들의 대화는 세연의 태블릿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회사에 대한 고민이나 아버지가 꿈꿨던 회사의 미래에 대해 털어놓았다. 세연은 말없이 들어주었고 그녀가 타이핑하는 대답들은 놀라울 정도로 지혜롭고 핵심을 꿰뚫었다. 그날도 두 사람은 조용한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다. 이주는 태블릿에 답변을 타이핑하는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장애인 직원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총명하고 강인하며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 한 여자를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나 연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하며 자신의 이미 불가능한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감정이었다. 그 깨달음은 위안인 동시에 공포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 깊고 단단한 눈을 가진 여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권희주는 한세연이라는 여자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와의 조용한 점심시간은 그의 삭막한 일상에서 유일한 휴식처가 되었다. 그는 태블릿 위를 오가는 그녀의 손가락과 모니터에 떠오르는 그녀의 현명하고 간결한 문장들을 보는 것이 좋았다. 그녀는 말은 없었지만 세상 그 어떤 달변가보다 더 깊은 위로를 주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연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 위화감의 정체를 그는 계속해서 곱씹었다. 결정적인 의심의 씨앗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심어졌다. 그날도 이주는 보고서를 핑계로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가 서류 뭉치를 그녀의 책상에 내려놓다가 실수로 몇 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가 허리를 숙이려는 순간 그녀가 먼저 휠체어에 앉은 채로 몸을 숙여 바닥에 서류를 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손등과 그녀의 손바닥이 스쳤다. 이주는 그 순간 멈칫했다. 부드러울 것이라 생각했던 그녀의 손바닥에는 뜻밖에도 딱딱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것은 하루 종일 키보드만 두드리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굳게 잡고 매달리고 단련하는 사람의 손이었다. 마치 무술인의 손처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는 뜻밖의 존재가 제공했다. 바로 고양이 나비였다. 나비는 아우라그룹 건물 뒤편 화단에 사는 길고양이였다. 세연은 점심시간마다 몰래 나가 그 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곤 했다. 이주는 머리를 식히려 산책을 나왔다가 나비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거는 그녀의 모습을 몇 번 목격했다. 휠체어에 앉아 동물을 대하는 그녀의 모습은 더없이 평화롭고 다정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사건이 터졌다. 나비가 장난을 치다가 건물 외벽의 높은 배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직원 몇 명이 모여 안타까워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세연 역시 애타는 얼굴로 배관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사람들이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세연은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였다. 휠체어 팔걸이를 양손으로 짚고 엄청난 팔의 힘으로 상체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근처에 있던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배관 위쪽에 다른 작은 돌출부를 향해 정확하게 던졌다.
돌멩이가 돌출부에 맞고 튕겨나가면서 놀란 나비가 아래쪽으로 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그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멀리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준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폭발적인 상체 근력과 무서울 정도의 정확성. 그의 의심은 이제 거의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세연, 그녀는 자신이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 이준의 마음이 그녀에 대한 미스터리로 복잡해져 갈 무렵 그의 몸이 먼저 한계에 도달했다. 그날은 중요한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권태석 부회장은 작정한 듯 사사건건 이준의 경영 능력을 물고 늘어졌다. 회사의 수익성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회장님은 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러다 선대 회장님이 평생 일군 회사를 다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고함과 비난이 쏟아지는 순간 이준의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격통이 찾아왔다. 눈앞이 하얘지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연단 모서리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지만 창백해진 얼굴은 감출 수 없었다. 이사회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비서가 달려와 그의 몸을 부축했다. 세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준이 특별히 분석을 위해 열어준 내부 라이브 중계로 그 이사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고통으로 무너지는 그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언제나 강하고 흔들림 없던 그였다. 자신을 비열한 위협들로부터 지켜주던 단단한 방패였다. 그런데 그 방패가 저렇게나 위태롭고 처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세연은 처음으로 그를 향한 강렬한 보호 본능을 느꼈다.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싸우는 또 다른 전사를 향한 동질감이었다. 이준은 회장 전용 휴게실로 옮겨졌다. 그는 모두를 물리고 최 비서와 단둘이 남았다. 약을 먹고 잠시 안정을 취했지만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했다. 한참 후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휴게실 문 바로 앞에 세연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걱정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충직한 동물처럼 조용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꾸밈없는 걱정을 읽었다. 그녀가 동생을 볼 때 보여주던 바로 그 맹렬한 충성심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지독한 피로감과 누구에게도 말 못할 연약함을 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를 지탱하던 역학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강력한 보호자만이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피보호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의 무거운 비밀을 짊어진 채 서로의 가장 약한 모습을 마주한 두 명의 상처 입은 인간이었다. 그들의 비밀은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올랐고 양쪽 모두에게서 선명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로를 향한 말없는 질문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당신 대체 누구야? 권희준과 한세연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상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도 먼저 그 비밀의 문을 열지 않았다. 한편 권태석은 최진우의 무능함에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최진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번 주 안으로 그 계집을 회사에서 내보내. 아니면 네가 먼저 여기서 사라지게 될 줄 알아. 궁지에 몰린 최진우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교묘한 괴롭힘이 아닌 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세연이 종종 늦게까지 남아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인적이 끊긴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깜빡이는 조명과 음습한 공기가 그의 악의적인 계획의 배경이 되어 주었다. 그는 그녀의 동선에 있는 거대한 철제 선반을
사고처럼 덮치게 만들어 그녀를 겁주거나 혹은 그 이상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일을 마친 세연이 휠체어를 몰아 지정된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향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최진우가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 여길 떠나라고. 네가 자초한 일이야.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폭력적인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으르렁거리며 거대한 선반을 그녀 쪽으로 밀기 시작했다. 선반이 끼익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기울었다. 세연은 그의 눈에서 진짜 사리를 읽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생존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더 이상 연기할 시간은 없었다.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휠체어 발판을 박차고 공중으로 솟구쳤다. 휠체어는 뒤로 낮아빠지고 그녀는 마치 한 마리 고양이처럼 가볍게 바닥에 착지하며 완벽한 방어 자세를 취했다. 연약하고 말 못하던 장애 여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숙련된 전사가 서 있었다. 최진우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다. 너 걸을 수 있었어. 세연은 대답 대신 움직였다. 싸움은 일방적이었다. 그녀의 몸놀림은 수년간 단련한 합기도와 태권도가 섞여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최진우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관절을 꺾고 급소를 가격해 순식간에 그를 무력화시켰다. 사리가 아닌 오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냉철한 움직임이었다. 케어헉 최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세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를 내려다보는 바로 그 순간 주차장 입구에 한 대의 차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권희준이었다. 늦은 시간까지 퇴근하지 않는 그녀가 걱정되어 직접 내려와 본 것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넘어진 휠체어,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최진우와 그 위에 서 있는 한세연의 모습이었다. 그의 모든 의심과 질문들이 가장 극적인 형태로 눈앞에서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쓰러진 최진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세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깊은 배신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전부 거짓이었군. 그의 목소리는 상처받은 짐승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다시 그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세연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몇 년간의 침묵으로 잠겨 있던 목소리는 조금 거칠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또렷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천재인 동생 재민의 이야기, 재민의 기술을 착취하려 했던 너테크와 그 배후에 있던 아우라 그룹,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권태석 부회장의 이야기까지. 그녀의 장애는 세상에 단 하나 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갑옷이었다고.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당신은 내게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유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들끓던 분노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권태석, 자신의 사촌,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남자,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르는 남자. 그는 깨달았다. 그녀의 싸움과 자신의 싸움은 별개가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적을 상대로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썼던 가면은 그가 냉정한 CEO라는 가면을 쓰고 병과 싸우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개인적인 배신감이 사라진 자리에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깨달음이 밀려왔다.
이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거짓말쟁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같은 상처 입은 전사를 보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나의 아버지, 나 역시 권태석이 죽였다고 믿고 있어. 그는 자신의 가장 깊고 위험한 비밀을 그녀에게 공유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배신감의 벽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단하고 강력한 동맹의 토대가 놓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각자의 비밀을 숨긴 CEO와 직원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과 정의에 대한 갈망으로 뭉친 두 명의 동지였다. 권희준이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공유한 순간 사무실의 공기는 완전히 변했다. 서리처럼 차갑던 대립의 기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공동의 목표 의식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팀이었다. 이주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조사를 모두 털어놓았다. 브레이크가 고의로 파손되었던 정황, 부패한 경찰에 의해 너무나도 급하게 종결된 사건 기록, 그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그림, 바로 권태석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준의 말에 최 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세연이 걷고 말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이라도 본 듯 놀랐지만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는 이내 상황을 파악했다. 선대 회장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그는 이 위험한 동맹의 일원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이주는 전략을 짜는 두뇌, 세연은 다재다능한 행동대장, 그리고 최 비서는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충직한 조력자라는 완벽한 팀이 구성되었다. 그들은 권태석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고 당시에 낡은 서류들을 검토하던 중 이준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쳤다. 장면은 10년 전 그가 고등학생이었던 시절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그를 해외로 유학 보내려 했다. 회사 안의 독수리들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철없던 이준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항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아버지와 사촌 형인 권태석이 격렬하게 다투는 것을 우연히 엿들었다. 권태석이 무리하게 추진한 부동산 사업이 실패하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 원인이었다. 태석아, 넌 이제 이 회사의 해가 되는 존재다. 오늘부로 너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겠다. 아버지의 단호한 선언에 권태석의 눈은 사리로 번뜩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버지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기억의 조각이 맞춰지자 이준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권태석에게는 아버지를 죽일 확실한 동기가 있었다. 하지만 동기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권태석의 비자금 내역과 브레이크 고장을 사주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모든 증거는 아우라그룹의 철통 같은 보안 서버 혹은 권태석의 개인 컴퓨터 안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제가 해보죠. 모두가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한 순간 세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단순히 무술을 연마한 것이 아니었다. 동생의 기술을 지키고 세상에서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그녀는 독학으로 프로 수준의 해킹 기술을 익혔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사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세연은 디지털 세계의 유령처럼 권태석이 구축해놓은 몇 겹의 방화벽을 뚫고 그가 설치해둔 함정들을 피해 그의 개인 서버 깊숙한 곳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침입이 발각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외쳤다. 찾았어요. 그녀는
권태석의 비밀 파일들을 찾아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돈 세탁과 횡령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비밀 장부, 아버지의 차 브레이크를 손봤던 정비업체 사장과 주고받은 암호화된 이메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바로 동생 한재민의 자율주행, AI 기술을 강탈하려는 전체 계획서였다. 계획서에는 며칠 뒤에 있을 아우라카 신차 발표회 현장에서 재민을 궁지로 몰아 특허권을 강제로 양도받고 그에게 산업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악랄한 시나리오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권태석의 사무실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이 침입 경보를 울렸다. 그는 아직 범인은 몰랐지만 자신의 비밀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패닉에 빠졌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계획을 앞당기기로 결심했다. 신차 발표회를 이용해 특허권을 훔치는 동시에 이사회를 장악하여 권위준을 완전히 몰아낼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이준과 세연, 최 비서는 마침내 모든 진실이 담긴 폭탄을 손에 넣었다. 그들이 다음 계획을 논의하려던 찰나, 최 비서의 태블릿에 긴급 알림이 떴다. 회장님, 부회장이 아우라카 론칭 행사를 이틀 앞으로 당겼습니다. 주요 투자자들과 언론을 대거 초청했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는 겁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증거 파일 위로 모였다. 그들은 이제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전의 날짜와 장소가 공표되었다. 어둠 속에서 결성된 그들의 동맹은 이제 빛 속에서 벌어질 마지막 전쟁을 준비해야만 했다. 아우라카 신차 발표회장은 대한민국의 부와 기술, 그리고 욕망이 한데 뒤섞여 들끓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 중앙에 유선형 신차를 비추었고 수백 명의 기자들과 투자자들은 기대감에 찬 눈으로 단상을 주시했다. 권태석은 이날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의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서 열변을 토했다. 그의 옆에는 잔뜩 겁에 질린 한재민이 마치 재물처럼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이 혁신적인 AI 기술을 개발한 한재민 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권태석은 재민을 앞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재민 군은 자신의 미래와 기술을 아우라 그룹에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닌 미래를 향한 위대한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는 기념식으로 위장한 특허권 양도 계약서를 재민에게 내밀었다. 재민의 손이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에 떨며 펜으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암전되었다. 무대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연단 중앙을 비췄다. 권태석이 기술팀을 향해 고함을 치며 분노하는 바로 그때 무대 한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한세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다. 심플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꼿꼿하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객석에 앉아있던 최진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세연의 맑고 강단 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 기술은 아우라 그룹의 것이 아닙니다. 제 동생 옆에 서 있는 저 남자, 권태석 부회장이 제 동생에게서 훔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객석에 앉아있던 권위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권태석 부회장이 파괴하려 한 것은 제 동생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카메라가 무대 위의 세연과 객석의 이준을 번갈아 비췄다. 세연이 신호를 보내자 암전되었던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우라 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권태석의 범죄 증거들이었다. 선대 회장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던 정비공과의 이메일 내역, 그의 횡령과 돈 세탁을 상세히 기록한 비밀 장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내에 울려 퍼지는 고 강만철 회장의 마지막 음성 기록. 민혁이가 궁지에 몰리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를까 두렵구나. 충격적인 진실에 장내는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권태석이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행사장 문이 열리며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무대 위로 올라가 넋이 나간 권태석과 최진우를 포함한 그의 공범들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재민은 누나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다. 이주는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 만인의 시선 속에서 세연의 손을 굳게 잡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몇 주 후 아우라 그룹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권위주는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로 칭송받으며 회장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그는 가장 먼저 아우라 희망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재민처럼 힘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젊은 천재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준과 세연은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언덕 위를 걷고 있었다. 길었던 싸움은 끝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이전에는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사가 그러더군.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당신을 만나고 나는 처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감사하게 만드는 이유. 당신이 나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세연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럼 우리의 모든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만들어요. 1년 후 아우라 희망재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재단의 첫 수혜자이자 이제 청년이 된 재민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연구소에서 존경받는 혁신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세연은 작은 무술 도장이자 명상센터를 열었다.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지키는 기술뿐만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어느 해질 역, 이주는 세연의 도장 앞 벤치에 앉아 노을을 보고 있었다. 그는 1년 전보다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은 사랑과 평화로 가득했다. 길고양이였던 나비는 이제 그들의 반려묘가 되어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이주는 세연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고마워요. 한세연 씨,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어서. 세연 역시 그의 머리에 자신의 머리를 기댔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카메라는 맞잡은 두 사람의 손을 비추고 이내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한 그들의 실루엣을 담으며 천천히 멀어진다. 그것은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동화 같은 결말이 아니었다. 비밀과 배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마저 초월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랑하는 두 영혼의 이야기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